한재 인재상. 삶의 목적을 갖고 역경을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며 공정한 시선으로 타인을 조건 없이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귀감적 사람. 네, 한재장학위원 정창호입니다. 한재공익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왜 생겼느냐,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처럼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뭔가 인성의 꽃을 피움으로써 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진정한 행복을 찾고 또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찰스 리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요,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생각. 좋은 생각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나요?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행위에 그럼 씨를 뿌리게 되면 뭘 거둬들일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반복적인 행위는 무엇을 낳게 되죠? 습관. 그래요. 습관. 습관에 씨를 뿌리게 되면 무엇을 거둬들일까요? 반복적인 습관은 인성을 거둬들이고, 인성에 씨를 뿌리게 되면 무엇을 거둬들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거둬들인다. 운명은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인성을 가꾸게 되면 그 인성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이제 또 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좋은 인성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성을 가지게 되면 이 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성이 운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하냐면 에토스가 다이몬이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몬은 이제 신적인 존재, 운명의 힘, 운명이라고 이제 번역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인성이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국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잘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가꾸어서 좋은 인성을 갖게 되면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헤라클레이토스가 그 당시의 통념을 깨고 저런 말했습니다. 저 당시의 통념은 뭐였겠어요? 운명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수동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었을 텐데, 이제 그걸 깨고서 아니냐, 인성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성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3년 전에 내가 기초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의 인생 철학을 또한 참고하면서 한재 장학생 여러분들이 한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초 연구는 내가 했고, 이사장님의 인생 철학을 참고하면서 이제 여러분 일부와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저 인재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재공익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함께 읽어보기로 해요. 삶의 목적을 갖고 역경을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며 공정한 시선으로 타인을 조건 없이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귀감적 사람. 네,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갖고이잖아요.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인간 발달 분야에서 이제 아주 권위 있는 이제 학자가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저와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일단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위해 중대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자 의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 세상에 뭔가 유익을 주고자 하는 장기적인 의도와 계획을 이제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이것은 단기적인 목표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난 로스쿨 갈 거야. 나는 의대 갈 거야. 나중에 이제 나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법조인이 될 거야. 그거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뭐 해야 한다, 하고 싶다 등의 이유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답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비천한 목적하고 고귀한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12세에서 26세에 해당하는 12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험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 삶의 목적 관련해 가지고 4개의 유형 혹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 삶의 목적 지향적인 자,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어떻게 살겠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끝에서부터 봅시다. 그거 왜 가져야 돼? 삶의 목적. 그거 필요해?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필요 없어. 삶의 목적. 그거 왜 필요한데? 그냥 내 가족 챙기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지. 무슨 뭐 거창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라는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끝에 나온 무관심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꿈꾸는 자는 어떤 부류일까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 그냥 꿈속에서만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는 뭐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뭔가 어떤 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찔러보는 자는 이거 조금 해보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해보다가 아니면 저거 해보고 이런 쪽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윌리엄 데이먼은 찔러보는 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요. 자, 퍼센티지를 한번 봐보죠. 목적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1200명 중에서 이제 한 20% 정도 이고 찔러보는 자가 이제 비중은 제일 높죠. 그죠? 30%. 꿈꾸는 자가 25%, 뭐 무관심한 자가 25%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자신의 적성이 자신을 넘어선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타인의 관심을 끌만해 보이는지 더 이렇게 명성을 얻을 만한 것인지 이런 것에만 이제 관심을 두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그 목적 지향의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저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찾아 나가면 되는 것인데 하지만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오동찬 선생님 강연 들었잖아요. 오 선생님의 삶의 목적은 뭐인 것 같았나요? 대학 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보이스카우트 캠프를 이제 소록도 쪽으로 이렇게 가셨었고 이제 아버지 배로 이제 소록도에 갔다가 그 소록도의 역사와 한센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때가 이곳에 와서 의사로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해요. 실제 나중에 공중보건의 국립소록도병원 그 공중보건의의 지원을 여러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고요. 실제 이렇게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보건의들은 다 떠났지만 이분은 거기서 남아서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에 분은 어떻습니까? 이재훈 선생님은 좀 꿈을 일찍부터 좀 가지셨던가 보더라고요. 그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런 생각을 좀 일찍부터 하셨었고 특히 의료 선교사 그쪽을 갖다 좀 이렇게 꿈꾸셨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전문의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거치는데 아무래도 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서 봉사활동, 의료봉사를 잘 하려면 외과 쪽을 이렇게 좀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외과 전문의 과정을 갖다가 이제 거치게 되었고, 그리고서 우연히 이제 선배가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줘 가지고서 르완다에 다녀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서 또 뭘 알게 됐냐면, 외과만 가지고서는 여기서는 어림도 없다. 위, 대장, 갑상선, 전부 다 이렇게 수술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세브란스하고 분당 차병원 가가지고서 2년 동안 수련 과정을 다시 거친 거예요.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수술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갖다가 더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가장 오지에 가서 진짜 나 아니면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서 이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완다보다 더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게요? 마다가스카르. 진짜 이게 열악한데 거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거기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죠? 네. 이런 이제 뭔가 삶의 목적을 갖다가 찾아서 이렇게 이제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좀 뭔가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이미 좀 나름의 어떤 그런 삶의 목적을 갖다가 설정을 해놓고 이제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더 그걸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걸 위해서 더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덧없는 과정, 이걸까 저걸까 막 하면서 뭔가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체험을 해보고요. 아까 이제 오동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록도 가본 거잖아요. 어쨌든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꿈을 갖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체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 깊이 자기 어떤 와의 어떤 그런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스스로 정말 원하는 삶이 무슨 삶인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정말 삶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더 큰 행복감을 갖게끔 해줘요. 그리고 뭔가 고난의 시기, 뭔가 그 역경을 이제 겪어야 되는 그 시기에는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알죠, 그죠? 니체 알죠, 그죠? 그런 분들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역경을 갖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역경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제대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마음건강 위기의 시대, 정신건강 위기의 시대이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써놓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해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울증 등 정신건강, 마음건강의 위기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혹은 켜켜이 시간이 쌓여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에 서 있는 위태로운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따라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일단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예방적 차원에서는 몸과 마음의 근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미 좀 심각해져 버리게 되면 이건 의지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몸에 이상이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약물 복용 같은 게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돼. 이거와 함께 상담이라든가 그 기타 이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예방적 차원에서는 뭔가 마음의 근육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크고 작은 어떤 그러한 역경이나 시련에 맞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역경을 만났을 때 조금 힘들어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뭔가 그 자신이 겪은 어떤 역경을 갖다가 도약의 어떤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갖다가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감으로써 이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뭔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뭔가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힘을 이제 가지게 되는 상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역경을 갖다가 잘 극복해 나가려면 뭔가 좀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놨어, 내가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가족. 여러분, 가족의 힘 되게 중요하다. 1955년부터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애들 전체를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했어요. 40년 동안 했어요. 카우아이 섬은 굉장히 그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수두룩했고, 가정폭력이 있고 막 그런 곳이었었어요. 1955년에 태어난 애들 전체를 대상으로 막 연구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반듯하게 잘 컸어. 나중에 이제 사회를 위해서도 막 기여해. 어떤 애들이 그런 쪽으로 성장했을까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애들.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단 한 사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적어도 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믿고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도와 명상 당연히 도움이 되죠. 초월적 존재 와의 어떤 그런 연결감 있잖아요. 신과 의 어떤 그런 연결감이라든가 성찰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 에너지를 갖다 발산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시선이야. 어떤 시선이 공정한 시선인가? 나는 관점 채택, 입장 채택을 제대로 하는 게 공정한 시선을 이제 갖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사람들 각각의 입장 혹은 관점을 갖다 이렇게 두루 다 취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공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 취해 보면서도 특히나 약자, 사회적 약자라든가 최소수혜자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 롤즈라고 들어봤죠, 그죠?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서 제2원칙, 제2원칙,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제1원칙은 뭐냐면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1원칙이고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사상의 자유가 무슨 자유가 다 평등하게 다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원칙. 2원칙은 기회가 다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사고 실험 무죄 베일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본다면 누구나 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 어떤 사회 최소수혜자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인을 조건 없이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장님의 인생 철학 세 번째에 조건 없이 베푸세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라고 했는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짧게 이게 읽어주고 싶은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요. 섣달 금음날 밤 영업을 마감할 무렵의 한 우동 가게. 허름한 차림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쭈뼛쭈뼛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동 한 그릇 혹시 주문해도 될까요? 세 사람이 한 그릇을 나눠 먹을 심산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부부는 사정을 눈치채고 내색 없이 슬쩍 한 그릇 반 분량을 내줍니다. 세모자는 하나의 그릇에 머리를 맞대고 우동을 먹으며 맛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릇이 비워지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조용히 나갑니다. 이듬해 섣달 금음날 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또 우동 한 그릇을 시킵니다. 주인 부부는 그 자리를 이번 테이블로 정해두고 금음날이 오면 예약석처럼 비워두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해에도 세모자는 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 몰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돕고 있었고요.
그 후 몇 년간 새 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 부부는 해마다 이번 테이블을 비워두며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어느 섣달 금음날, 양복을 갖춰 입은 두 청년과 우아한 중년 여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던 아이들입니다. 형은 의사가 되었고 저는 봄의 요리사 자격증을 땁니다. 오늘은 각자 한 그릇씩 세 그릇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인 부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테이블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우동가게 주인의 마음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배려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타인을 조건 없이 배려한다라고 할 때 항상 이 스토리를 갖다가 머릿속에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삶을 지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을 조건 없이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귀감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성되게 되는 아주 건강하고 지속적인 어떤 연대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공동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꽃피울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추어져서 공동체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번영이에요. 귀감적인 사람이란 이런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제선행상 수상자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기른다라고 할 때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배워 나가는 거예요. 책도 열심히 읽고요. 여러분 책을 특히 많이 읽어야 돼요. 슬로우 띵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독서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어떤 의미를 찾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행가를 읽어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독실하게 행하고 하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 영역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지, 인생의 어떤 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찰과 자각, 깊은 사유와 뭐 어떤 사색 이런 것을 하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실천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존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깊은 어떤 그 사유와 성찰 시간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있잖아.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남이 이제 좀 어렵게 되었을 때 측은하게 여기면서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남이 잘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인격, 좀 더 성숙한 어떤 그런 인격, 인성을 갖추려고 하면 남을 대하면서 남이 잘 되고 했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남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참 심리학에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프로이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이데가 남이 기뻐하는 걸 자기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샤덴프로이데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남이 잘못되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게 샤덴프로이데예요. 우리는 좀 더 이렇게 프로이데 있잖아요. 남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저 사람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좀 더 가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의 인성이 자연스럽게 더 길러지게 됩니다.